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딱히 이유도 없는데 유독 한 사람만 보면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웃는 방식, 말하는 태도,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거슬립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편함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카를 융이라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졌을 겁니다. 그 미움은 정말 저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래전에 지워버린 당신 자신의 조각입니까? 융은 이걸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에서 차마 인정하지 못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떼어내 마치 상대의 본질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심리 기제죠. 오늘은 이 이유 없는 미움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한 사례부터 볼까요? 직장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한 명 있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솟는 동료. 너무 나댄다, 너무 계산적이다, 너무 여리다. 이유를 대자면 이것저것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남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딱 부러지게 말할 때마다 속이 뒤집혀요. 왜 저렇게까지 당당한 거죠? 흥미로운 건 이렇게 말한 사람 자신은 정작 회의실에서 좀처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쪽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결이 나타납니다. 평소엔 자녀의 웬만한 모습은 너그럽게 넘기던 부모가 유독 한 가지 모습에만 유난히 날카로워지는 경우죠. 소심함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잘못은 웃어넘기면서 그 한 가지 앞에서는 매번 언성이 높아집니다. 저도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발달 심리학에서 폭넓게 관찰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 억누르도록 강요받았던 바로 그 특성, 그걸 자녀에게서 발견하는 순간 감정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고 왜 하필 그 모습일까요? 세상에 나를 짜증나게 할 사람은 널렸는데 유독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모습에만 반응이 튀는 이유는 뭘까요? 카를 융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무의식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은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짧게 짚고 갈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내가 나답지 않다며 의식 밖으로 밀어낸 내 성격의 총합이죠. 분노, 이기심, 질투, 억눌린 욕망까지 내가 나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쌓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창고 안에만 조용히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가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는 가장 흔한 통로, 그게 바로 투사입니다. 융은 자신의 저서 아이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투사는 세상을 자기 자신의 알려지지 않은 얼굴의 복제품으로 바꿔놓는다고.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외면한 내 얼굴을 곳곳에 투영해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투사의 효과는 나를 내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진짜 관계 대신 오직 환상 속의 관계만 남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그 이미지는 사실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과 대화하고 있는 것에 가깝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밤에 불 켜진 방 안에서 창문을 보면 바깥 풍경 대신 내 얼굴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걸 창밖의 진짜 풍경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사실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신호는 딱 하나, 강도의 불일치입니다. 상대의 실제 잘못이나 행동에 비해 내 반응이 지나치게 격렬하다면 그건 관계의 정보가 아니라 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를 두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는 확신이 설 때 융은 바로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반감이 투사인 건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 내 경계를 침범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정당한 반응이지 투사가 아니에요. 반면 상대의 행동에 비해 유난히 과도하고 이유를 대기도 애매한 반감이라면 그때 비로소 투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투사가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사가 한 사람 단위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큰 규모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그림자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가 재난이나 불안,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겪을 때 특정한 소수자나 이방인, 낯선 이웃을 화근으로 지목해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처벌한 사례들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어 온 패턴이죠. 이 패턴 안에서 융의 그림자 이론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어맞습니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불안과 죄책감,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 이 집단의 그림자를 직접 마주하는 대신 특정 표적에게 그 전부를 투사합니다. 그러면 그 표적은 실제 행동보다 훨씬 부풀려진 악으로 둔갑하고 공동체는 그를 몰아냄으로써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고도 결속과 안도감을 챙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융은 여기서 가장 서늘하면서도 가장 희망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투사를 걷어들일 만큼 용감하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매우 두꺼운 그림자를 지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한 사람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미움을 거두는 유일한 열쇠는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몫의 그림자를 내가 도로 짊어지는 용기였죠.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성숙으로 가는 관문이죠. 그리고 이 진실은 역사 속 거대한 사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의 그 동료, 집안의 그 아이를 향한 유난한 반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걷어들여야 할 투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를 향해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 그림자를 자각하고 동시에 남의 그림자로부터 나를 지키는 6가지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도의 불일치를 점검하세요. 상대를 향한 반감의 크기가 상대가 실제로 저지른 잘못의 크기와 비례하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유난히 큰 반응이 튀어나온다면 그건 투사의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 문장이 얼마나 강하게 튀어나오는지 관찰하세요. 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내가 인정하지 않은 내 모습일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되짚어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애써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하게 느껴질수록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게 융의 전제입니다. 넷째,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판별선입니다. 실제로 내 경계를 침범하거나 해를 끼치는 상대에게 정당하게 거절하고 반감을 느끼는 것까지 전부 내 투사라며 자책하며 끌어안지 마세요. 투사의 자각은 나를 성찰하는 도구일 뿐 남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다섯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근거도 없이 나를 원래 그런 사람이라 낙인 찍고 몰아세울 때는 그게 상대의 미해결된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 그림자의 저장고가 아니다. 이런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다만 반복되는 괴롭힘이나 낙인, 집단적인 배척은 혼자만의 자기 분석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독 미운 그 사람은 관계의 정보라기보다 내 무의식의 지도일 수 있습니다. 투사는 미움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주지만 정작 진짜 문제인 내 그림자는 끝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움을 거두는 건 상대를 향한 관용이 아니라 나를 향한 책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육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시대나 집단을 지목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유 없이 유독 미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 뒤에 어떤 당신의 조각이 숨어 있을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